예, 여러분,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?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학기 그 한국 신학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한국 신학의 과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할 때에 일단 우리 한국 신학에 있어서 그 큰 그 문제로 되어 온 이 한국 신학의 서양 신학, 특별히 독일 신학의 예속 문제, 그죠? 거의 이 한국 신학은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신학, 특별히 바르트주의의 포로가 되어 온 점이 있다. 이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포로가 되어 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. 특별히 그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영구 한국 그 학위 논문과 또 교수들의 논문 또 이 신학교 교수진 뭐 커리큘럼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 신학의 독일 신학 그 포로 상태를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한국 신학이 독일 신학 바르트주의의 포로가 된 것은 단순히 국내적 요인만이 아니다. 그 국제적 사건이다. 그래서 특별히 일본으로부터의 그 강력한 영향, 그죠? 6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이 바르트주의를 선도해온 김재준, 이종성, 변선한 박사님 모두가 일본에서 일단 바르트를 표준적 신학으로 배웠고, 그죠? 그리고 각각 외국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바르트 신학을 하고 와서 국내에서 이제 1960년대부터 이 바르트 신학을 그 확산시켜 온 흐름을 한번 점검해드렸습니다. 그랬을 때에 이 시간에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한번 어,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. 제가 이런저런 강의 시간에 뭐 조금 그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이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것을 조금 모아서 또 정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 먼저 뭐 이 그 한국에서 승리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죠. 어떻게 보면은 이 김재준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이것을 최초로 또 그리고 가장 잘 그 활용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김재준 목사님은 이미 뭐 그 이 한국 해방 후 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이제 아주 그 강하게 투쟁하고 있을 때 김재준 목사님은 진보주의 진영에 서서 보수 진영, 그죠? 이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보수주의 진영, 뭐 신학 이 계보로 본다면은 정통주의, 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구 프린스턴 신학을 이 선교사들로부터 배워서 전수를 하고 있던 이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. 김재준 목사님이 이 흐름에 보수주의 흐름에 반대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그 이 김재준 전집을 통해서 살펴본
결과로는 1949년경부터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죠. 그랬을 때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김재준 목사님이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할 때 이 H.R. 맥킨토시라고 하는 양반의 이 Types of Modern Theology입니다. 이것이 1937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그죠. 아마 한 거의 10년 후 뭐 그렇게 늦은 거 아니죠.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이 책을 구해서 읽고서 여기서 이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알고 이것에 근거해서 한국 보수주의 진영, 한국 장로교의 보수주의 진영을 맹공경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랬을 때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재준 목사님은 이 6.25 전쟁 그 와중에도 그죠. 참 그 어려울 때입니다. 그죠. 그 전쟁 와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맥킨토시의 책을 번역했고 1955년에 출판을 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1950년대에 이미 일본에 갔다가 또 미국까지 다녀왔던 이종성 박사님, 그 다음에 일본에 갔다가 스위스 바젤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오신 이 윤성범 박사님, 그죠? 이런 분들이 이 윤성범 박사님은 사실은 바젤에서 바르트 문화에서 직접 그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랬을 때 이런 양반들이 바르트주의를 이제 선도하게 되니까 1960년대부터는 특별히 뭐 이 한국의 그 진보주의 계열에 있어서는 이 바르트 및 독일 신학이 압도적으로 성행을 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결과를 포로가 되는 현상을 시작을 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, 이 한국에서 이 바르트주의가 성행하게 된 데에는 이미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원인,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미국에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잠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그죠? 이 바르트주의고 또 프레임입니다. 그죠? 바르트 자신은 어떻게 보면 정통주의를 굉장히 중시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바르트주의는 또 다르죠. 바르트주의는 바르트가 안 것만큼 정통주의를 모르고 정통주의를 비판한 측면이 있고 그죠?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공식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신학의 그 척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었다. 이런 점에서 이제 프레임입니다. 그죠? 그렇게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이 신학사, 교회사를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은 어떻습니까? 그죠? 여러분, 이 바르트 신학, 그죠? 뭐 1918년, 19년, 그죠? 이 세계 제1차 대전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독일에서 나름대로 그리고 뭐 스위스에서 조금 이름을 얻게 된 그러나 이 바르트가 사실은 이름을 얻게 되고 나름대로 그 입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죠. 그죠? 1930, 40년대 뭐 거의 50년대까지 가야 됩니다. 그죠?
그랬을 때에 어쨌든 뭐 크게는 뭐 이 바르트 신학이 이 20세기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근데 20세기의 바르트의 신학이야말로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정통주의 칼빈 루터 다음에 온 이 17세기 정통주의와 그 다음에 이 정통주의를 승계한 이 19세기 미국의 구 프린스턴 신학이죠. 이것을 이제 극복한 것이고 나아가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까지 극복한 것임으로 해서 최고의 어떤 그 신학이다. 그죠? 이런 그 자부심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이 프레임이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무쪼록 이 바르트 신학이 나름대로 그 좋다고 본 나머지 그죠? 이 바르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정통주의를 그죠? 바르트주의 좋다고 하는 거 뭐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나 거기에 근거해서 17세기, 18세기 정통주의 그리고 19세기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을 정죄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.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랬을 때 이런 이 그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과연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일단 그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바르트주의 이 승리 프레임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데는 미국에 있었던 소위 그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미국은 사실은 이 세계 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. 미국은 이 태생적으로 청교도 정신 아래서 탄생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 정신 그죠? 이 청교도 정신은 사실은 정통주의 정신하고 거의 뭐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랬을 때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갔던 이 청교도들 그죠? 당연히 이 정통주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.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? 유럽에 있어서는 유럽 본토에 있어서는 이 18세기 후반 그죠? 1700년대 후반에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유럽 본토에 있어서는 정통주의가 좀 약화됐습니다.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. 그러나 미국은 계몽주의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청교도주의, 정통주의가 19세기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신학이 되었습니다. 그랬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린스턴 신학교죠. 프린스턴 신학교 그죠? 이 19세기 초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찰스 하치가 특별히 이 그 17세기 정통주의, 특별히 그 투레틴의 변증 신학을 그대로 수입해 와서 라틴어로도 읽고 그것을 또 영어로도 번역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프린스턴에서 정통주의를 새롭게 그 꽃을 피우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그의 아들 A.A. 하치 그리고 벤저민 워필드 이렇게 이 3대를 거쳐가면서 거의 100년 이상 미국에서 이 지배적 신학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.
그랬을 때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이들의 신학은 이제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에서 밀리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뭐 거의 뭐 추방되다시피 하게 되고,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19세기의 그 프린스턴에서의 그 정통주의, 이 찰스 하치, A.A. 하치, 워필드에 의해서 그 선양되었던 이 정통주의, 이것을 구 프린스턴 신학이다, 옛날이라는 거죠. 1920년 이전의 것이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이 그 프린스턴이 이제 정통주의를 크게 선양했지만, 그러나 이 19세기 말부터 이제 현대 과학 이론이 들어오고, 그죠. 특별히 이 독이 한편으로는 이 영국에서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고,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신학계는 뭡니까? 독일의 그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그 이 성경 역사 비평법, 그죠. 특별히 뭐 대표적인 것이 이 모세 오경에 대한 비판이죠, 그죠. 이 모세 오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뭐 이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이 문서가 따로 있고, 엘로힘이라고 하는 문서가 따로 있고,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문서가 또 따로 있고, 그죠.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대에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책이다. 고로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것처럼 모세 오경이 아니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 반기를 드는 이 흐름이 있다 보니까, 그죠. 기존의 정통주의자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자간에는 큰 그 투쟁이 있었고, 이 투쟁을 일컬어서 이제 학자들은 현대주의 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, 그죠.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뭐 정통주의입니다.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주의에서 조금 이 상대방을 좀 경멸하는 쪼가 있는 거죠. 물론 뭐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있고, 그러나 또 현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. 현대주의도 이 근본주의를 그 이제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또 근거도 없이 비판하는 이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았던 거죠. 아무쪼록 뭐 그 교회사에서는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고조되고, 특별히 1920년대에 크게 그 고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1925년에 있었던 이 스콥스 재판이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. 이 스콥스라고 하는 과학 교사가 진화론을 이제 그 공립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다,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되고, 그죠. 그 테네시주죠. 테네시주에서는 그 당시만 19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진화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주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공론화해서 아마 그 연방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, 결과적으로 여기서 스콥스가 이기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주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막았던 이 근본주의 진영이 뭐 일단 여기서는 패배한 것으로 돼버린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교도 결국은 현대주의를 받아들인 쪽이 승리를 하게 되고,
패배한 이 구프린스턴 신학 진영들은 결국은 학교를 떠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이제 이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계승해 왔고 오늘날 또 굉장히 이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또 아마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이 다른데 분교를 낼 정도로 아무쪼록 현재까지도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이랬을 때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이 현대주의자들이 이겼습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주의 진영에 있던 이 신학자들이 그 과거 이 구프린스턴 신학 그죠? 이 정통주의 그리고 그 원류로서 정통주의를 근본주의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.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정통주의만이 정통이고 다른 것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어떤 그 구조가 있다. 그래서 근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이 현대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. 무조건 그 정통주의를 반대만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러던 그 문맥에서 이 바르트 신학이 혜성처럼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? 현대주의자는 정말 이 바랐던 거죠. 나름대로 정통주의적인 좀 냄새도 있으면서 그죠? 또 그리고 이 현대적인 또 흐름도 있고 그죠? 그래서 이 바르트주의 신학이야말로 이제 사실은 이제 세계 기독교계가 이제 원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 바르트주의는 또한 뭡니까? 과거의 정통주의를 새롭게 칼빈을 새롭게 해석한 신학이다. 그러므로 이 정통주의를 극복한 신학이다. 나아가서 이 바르트주의는 또한 그 태생적으로 자유주의까지 이긴 신학이다 보니까 이 바르트주의야말로 어떤 그 최상의 이 신학 형태다. 이런 이 생각을 가졌고 이 생각을 이제 뭐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습니까? 한편으로는 이 17세기 정통주의, 그죠?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? 그죠? 사실은 그 한 시대를 그 풍미한 큰 그 지식체계 이 정통주의야말로 사실은 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거의 300년의 역사를 가진 그죠 대단한 그 지식체계입니다. 이것을 쉽게 이제 비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엉뚱하게 그 전대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가들과 비교해서 그 이후에 온 정통주의가 잘못되었다. 이런 논리로 비판하는 이 프레임이 만들어졌다. 이것이 바로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습니까? 그 정통주의가 뭐 한편으로는 이 칼빈과 이 루터의 역동적인 신학을 체계에 가두어 버려서 개신교 신앙을 그 약화시킨 측면이 있고, 그죠?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 신학은 그죠 어떻습니까?
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. 그 종교개혁의 유산 루터 칼빈을 제대로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왔던 이 정통주의를 극복한 신학이다. 그래서 이 바르트의 신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. 혹은 그 신정통주의다. 신정통주의 그죠? 정통주의를 극복한 것으로서 신정통주의다. 이런 뜻인 거죠. 그죠?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거의 이 1930년대로부터 1980년대까지 그죠? 거의 뭐 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이 프레임이 한국에서는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,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. 첫 번째, 그 맥킨토시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, 그죠? 그 김재준 목사님이 그 번역했던 그 유명한 이 맥킨토시의 그 현대 신학의 그 재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. 이 종교개혁 시대와 그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와 그 17세기 정통주의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말이죠. 위대한 사상 그죠? 이 칼빈과 루터의 위대한 사상이 그죠?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속화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. 어떻게 본다면은 이 종교개혁 사상이 그 다음에 온 정통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약화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인 거죠. 그래서 어떻습니까, 그죠? 환상, 이 아주 열정적이고 좋은 것이죠, 그죠? 이 환상, 이 좋은 어떤 순수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정통주의, 정통적인 교리로 끝마친다, 그죠? 그 시문학 교리도 마찬가지죠, 그죠? 나름대로 루터 켈빈이 그렇게 시문학 교리를 내세웠는데 이것을 이제 번세 학문 그죠? 이 스콜라주의인 거죠. 딱딱한 그 교리 체계로 만들었다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 엄밀한 신학적 규정을 강조했고, 그죠? 또 그 과정에 있어 또 루터파, 칼빈파, 또 칼빈주의에서는 또 이 알미니우스주의와 그 논쟁하고, 그죠? 그러면서 이 거대한 교리 체계의 수립의 시대였는데 이 교리 체계가 이렇게 성행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그 생동적인 정신이 결국은 교리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서 압살당했다. 그런 의미인 거죠. 그래서 어떻습니까, 그죠? 이것이 무지하고 철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시대다. 그죠? 유치한 짓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이 정통주의 17세기 정통주의에서 강조했던 이 축자 영감설 이것을 저열하다 그죠? 맥킨토시는 이제 섭 크리스천인데 이것을 김재준 목사님이 저열하단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죠? 섭 크리스천 하면은 조금 그 표리가 부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어쨌든 부정적인 이 표현인 거죠, 그죠? 그리고 이 또 이 속죄론, 만족설 이거는 뭐 표준적인 것인데 이것을 그 변통성 없는 형벌주의다, 그죠?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대에 있었던 것을 싸잡아서
비판하는 참 그 안타까운 일이 이 1930년대부터 이 바르트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강조했던 학자가 미국의 딜렌버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. 이 양반 또 이제 이 개신교의 역사를 그죠 쭉 살펴보면서 이 17세기 정통주의를 다룹니다. 거기서 이 정통주의를 또 신랄하게 또 비판을 하죠, 그죠? 이 신앙의 경험이 중요한데, 그죠? 이 신앙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종교적 사유, 역동성이 있는 이 종교적 사유가 올바른 사유, 그죠? 정통적 사유가 뭐냐? 이것으로 전이하게 된다.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예정론이 강조된 것이다. 그죠? 참 이거는 뭐 오늘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이 판단입니다만, 그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터와 칼빈의 역동적인 종교적 사유는 특정한 교리 공식들이 그죠? 과연 루터 혹은 칼빈의 신학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, 그죠? 이, 이 칼빈의 이제 예정론이 있습니다만, 그죠?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는데, 이 예정론을 과연 뭐 타락 전 예정설이냐, 타락 후 예정설이냐, 이런 이제 특정한 공식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, 그죠? 이 루터와 이 칼빈의 그 본래적인 그 생동성 있는 정신은 상실되어 버렸다. 이런 뜻이죠. 그죠?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딜렌버그 또 그 윌리엄 호든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 몇몇 학자들이 이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에 근거해서 그죠? 이 정통주의를 17세기, 18세기 정통주의를 싸잡아 비판하고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에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 그거 좋아해서 맥킨토시 책 번역하고 그죠. 그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아마 이 정봉은이라고 하는 신학자 당시 그죠. 아마 한국신학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. 이 양반 또 이 딜렌버그의 책,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가르치는 그죠. 이 책을 신교사, 개신교회사라는 말이죠. 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찍 이 번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1954년에 영문판이 나왔는데 그죠? 이걸 뭐 순식간에 구입을 해서 1958년에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책을 출판했다 그죠? 그만큼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보수적인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만든 이 바르트주의자들, 그죠? 이 사람들이 이 정통주의를 과연 어떻게 곡해했는지를 잠깐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르트주의자들은 17세기 정통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.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여러분, 이 17세기 이 정통주의, 그죠? 특별히 뭐, 대표적으로 이 개혁파, 이 칼빈파 이 정통주의를 본다면은 뭐 그 대표자로서 여러분 투레틴이 있습니다. 그죠? 투레틴 혹은 투레티누스죠. 이들은 어떻습니까? 그죠? 신학을 하는데
칼빈의 사상을 전수하고 칼빈의 사상을 체계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. 그러나 바르트주의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. 이 정통주의자들의 신학은 전혀 그런 칼빈의 신학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뭐 정리하고 발전시킨다,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투레티누스의 글을 직접 읽어본 결과 제가 완전히 그 잘못 이해했다, 이것을 크게 이 반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? 이 정통주의 17세기 정통주의 학자들은 그죠? 개혁파의 여러 학자들, 여러분 칼빈만이 아닙니다. 그죠? 굉장히 그 많은 학자들의 사상을 뭐 참고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. 예정에 대해서도 물론 뭐 칼빈의 입장, 그 다음에 그 마르틴 부처의 입장, 그 다음에 뭐 또 츠빙글리, 뭐 여러 테오도르 베자,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서도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그것을 주로 밝혀서 그 교리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, 결코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투레티누스의 변증신학, 그죠? 이 책을 읽어보면은 칼빈을 너무 적게 인용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. 여러분 이 투레티누스는 칼빈의 그 4대 그 전수자라 그럴까요? 칼빈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거의 뭐 100년 후에 차지하고 있었던 양반이었습니다. 누구보다도 이 칼빈을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을 정말 드물게 인용할 정도로 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칼빈 사상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, 이것을 보고서 제가 정말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칼빈을 다만 여러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코 칼빈의 사상에 근거해서 이 정통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다는 거죠. 그죠? 그것은 칼빈도 모르고 칼빈주의, 그 정통주의도 모르는 정말 이 피상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. 그죠?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만든 이 바르트주의자들 참 지금 보면은 참 그 근거도 없는 지식을 만들어서, 그죠? 한 시대를 풍미했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거기에 놀아났던 것을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이 분노까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. 그죠?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잘 알지도 모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서 거의 2세대 이상을 그 풍미하도록 만들었느냐. 그죠? 참 이 안타까운 일이 이 역사상 바로 우리 전에 있었던 것, 저도 사실은 그 영향하에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할 때에 참 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자들이 정통주의를 비판할 때 반드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통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의 그 역동적인 신앙을 신학 체계에 가두어서 질식을 시켰다. 그죠? 이렇게 하면서 신학 체계 자체를 정말 심오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신학을 우리가 책임적으로 해야 할 때에 또 적극적으로 할 때에, 그죠? 체계화는 필수적입니다.
이 체계화 없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. 여기서 이 이야기하고 저기서 또 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우리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그 발전시켜야만 이 신앙과 교리를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심지어는 체계를 부정하는 신학자 할지라도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부정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 신학에 있어서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. 체계화는 필수적이고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과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17세기 이제 정통주의자들의 다른 점은 뭡니까?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나름대로 직업이 없이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뭐 직업이긴 했습니다만 그죠? 그러나 이제 그의 후대들은 어땠습니까? 그죠?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적 신학자가 됐습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죠. 그죠? 체계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더욱이 이제 17세기는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17세기 이제 이 종교 개혁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의 이 갈등이 이제 종식되면서 이제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. 대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이 대학의 스콜라주의가 철학과 더불어서 모든 학문에 이 도입이 되고 그죠? 중세 그 13세기 특별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나타났던 그런 스콜라주의가 이때 이제 다시 성행하게 되고 그죠?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 그 성행시킨 사람이 이제 라무스인데 그죠? 어쨌든 이런 나름대로 이 스콜라주의에 따라서 이것이 대학에서 성행하다 보니까 신학자는 그 스콜라주의 체계를 받아들여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학을 소통시켜야만 하는 이런 그 필연성이 있었던 것입니다. 나아가서 이제 세상이 좀 잔잔해다 보니까 그죠? 그 전대에 있어서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밝혀서 정밀하게 해서 체계화를 한다는 것은 이 17세기의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. 이 사명을 하기 위해 신학 체계를 가진 것을 욕한다면은 이거는 참 그 인생과 세계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소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. 예, 이렇게 바르트주의자들이 사실상 이 체계 신학 체계 자체를 비판하지만 어떻습니까, 그죠?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틸리 혹은 바르트 신학, 몰트만 신학 굉장히 그 공고한 체계를 가지고 있죠. 자기네들 신학이 공고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? 오히려 그 이 체계를 또 중시했던 17세기 정통주의가 잘못이다 그죠? 이것은 굉장한 그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자들이 신학 체계를 비판할 책임은 없다고 권리는 없다고 봐요. 바르트 자신이 그 철두철미한 그 이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. 여러분 그 이 교회 교의학 사권 그 사권 하에론에 나타난 바르트의 신학 체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. 제 뭐 유튜브에 이 바르트 교회 교의학 그 화해론의 그 체계를 제가 정밀하게 챕터별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죄를 논할 때 그죠?
죄를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제시하지 않고 그죠? 죄에는 교만한 측면이 교만이 있고 태만이 있고 기만이 있는데 그죠? 이것은 또 이 화해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또 그리스도의 위상 그죠?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을 알고 승계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 태만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영광으로 있는데 그 거짓에 놓여 있다 기만이다 그죠?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이 죄와 그 다음에 이 화해의 상태, 칭의, 성화, 소명을 이 굉장히 정밀한 쳇바퀴처럼 이렇게 맞는 상태에서 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독자로서는 뭡니까? 여기 이제 교만을 죄로 읽었는데 또 읽어보면 나중에 또 태만이 나오고 그죠? 이제 태만으로 이제 끝난가 싶었는데 또 다시 기만이 죄라 그러고 그죠? 굉장히 이 독자로서는 불편하게 뭐 죄론 이래 가지고 죄를 싹 다 이렇게 몰아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바르트주의 자체가 공고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통주의가 체계를 너무 중시했다 그죠? 이 참 이 어불성설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자들이 이제 17세기 정통주의를 공격할 때 또 뭐 거의 반드시 그 제시되는 것이 이 성경 축자 영감설입니다. 그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 이 성경 축자 영감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죠? 여러분 뭐 이 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또 더구나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17세기에는 세계 모두가 이 성경 축자 영감설을 거의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.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19세기 말에 갔습니다. 19세기 말에 그 성경 역사 비평법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전에는 당연히 이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이에요. 그죠? 그래서 그들이 성경 축자 영감설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거의 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뭐 단순하게 어떻습니까, 그죠? 성경을 근본적으로 존성하면서 신학에 있어서 최고 권위로 받아들인다 이 의미입니다. 이게 이제 조금 뭐 학문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 뭐 축자 영감설이다 이래지만 그 근본 취지는 성경을 신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개신교 학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비평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유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면은 이것은 참 개신교 신학자로서는 맞지가 않다. 그죠?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주의자들이 그러면은 이 성경 책자 영감설을 그렇게 그 반대했는데 그죠? 자기네들은 어떠냐? 여러분 바르트주의자들, 몰트만주의자들 그죠? 성경을 결코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물론 뭐 학자들마다 좀 개인적인 성향은 좀 다릅니다. 이들은 영감설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사실상 자기들도 이제 뭐 크게 중시하지 않고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르트주의자들은 바르트의 신학, 또 몰트만주의자들은 몰트만 신학이 사실에 있어서는 거의 성경입니다. 그래서
이들이 이제 이 정통주의의 어떤 이 성경 축자 영감서를 비평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 성경 영감설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그 취지대로 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, 그죠?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.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참 가장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바르트주의, 몰트만주의, 그죠? 개혁 신학의 그 어떤 그 뿌리가 되는 17세기 정통주의를 반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결국은 이 17세기와 그 이후에 발전된 이 정통주의 역사, 그죠? 어떻습니까? 1600년대, 1700년대, 1800년대, 그죠? 거의 이 300년의 역사가 붕 떠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루터, 뭐 칼빈 좀 중시하고, 그죠? 그리고 뭐 현대 신학으로 바로 넘어오다 보니까 바르트주의, 몰트만주의에서는 사실상 이 거의 한 300년에 걸친 개혁 신학의 역사가 이 상실되어 있다.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바르트주의, 몰트만주의에서 이 300년간의 그 정통주의 역사를, 그죠? 무시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칼빈과 루터를 중시하는 듯 합니다만 또 어떻습니까? 그죠? 특별히 이 몰트만주의, 우리가 김균진 교수님의 그 조직신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, 그죠? 루터, 칼빈 역시 그렇게 중시되지 않는 그 결과를 낳는다. 그죠? 그러면서 어떻습니까? 그죠? 바르트 신학이나 몰트만 신학을 반복하는 안타까운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여기서 제가 이 바르트주의자, 몰트만주의자라고 했습니다. 그죠? 바르트 자신은 사실은 칼빈과 루터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. 그러나 바르트주의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런 경향을 앞서서 그 경험한 일본 신학에서, 그죠? 이 바르트 신학이 그렇게 맹위를 떨치게 되니까 바르트 신학의 그 막다른 골목이다. 그렇게 막 달려갔는데 결국은 그 출구가 없는 골목, 그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거죠. 혹은 그 포로다, 그죠?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 이제는 이 막다른 골목, 노예 상태로부터, 포로 상태로부터 탈출해야 된다. 이런 흐름이 일본 신학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 신학에 있어서도 이제 이 바르트주의, 그죠? 그다음에 몰트만주의, 이 독일 신학의 예속, 그죠? 사실 뭐 거의 60년 이상 해왔습니다.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나가봐야 자기네 그들도 힘들고, 그죠? 한국 교회도 나름대로 그 미래가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일본 신학계를 통해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의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, 또 거기에 동반해서 이 몰트만 신학이 강하게 되어 온 과정, 그죠? 특별히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미국에서의 이
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의 그 승리 과정을 주요하게 한번 살펴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자체의 문제, 그죠? 이 승리 프레임이 과연 17세기 정통주의를 과연 어떻게 그 곡해했느냐,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한국 신학이 이렇게 이 바르트 신학,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에 지배가 되어 있다, 그죠? 또 몰트만주의에 지배가 되어 있다.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일단 그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한국 신학의 과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거기서는 과연 이 한국 신학에서 이렇게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, 그죠? 바르트주의, 몰트만주의가 이렇게 강력하게 되어 왔는데, 거의 60년 이상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, 이 결과 바르트주의 혹은 또 몰트만주의에서 제대로 된 그 신학이 나왔느냐, 그것을 한번 이 김균진 교수님의 조직 신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